자, 213페이지 보시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랬죠? 네. 여기서 항변권이라는 말은 거절하는 권능을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권리.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네? 끄댕머리 쓰세요. 끄댕머리. 네. 우리 끄댕머리 생각하시면 감녀하고 을려가 서로 끄댕머리를 쥐고 싸우고 있다. 그럼 감녀는 끄댕머리 놔야 될 의무가 있죠. 을려도 감녀의 끄댕머리 놔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놔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못 놔 그러는 거예요. 못 놔. 왜 못 놓냐면 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쪽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권리를 행사해서 네 의무 이행해라 그러면 얘가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권리, 이거를 우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싸울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말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같이 놔, 그거는 공평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보면 매도인 측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얘도 의무를 이행하고 얘도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죠. 이 경우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쪽은 소유권 이전을 해줬는데 이쪽은 대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지체가 되죠. 다시 이 경우는 을은 돈을 줬는데 갑은 등기를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갑의 채무 불이행, 즉 이행 지체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경우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줬어요. 둘 다 안 했어요. 이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양쪽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저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니 그걸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효라고 해요. 뭐라고 썼죠? 저지효라고 썼어요. 저지효. 저가 뭐예요, 이게? 이게 물이죠. 물 숫자죠. 요게 뭐 같이 보여요? 비석이에요, 비석. 비석을 물하고 비석하고 이게 어떤 관계냐면 물이 넘치는 걸 돌로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을 저자예요. 막을 저. 요거는 멈출 지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행지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 뭐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지체를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예컨대 갑과 을이 계약할 때 5월 1일 잔금 지급하고 등기 서류 넘겨주기로 했는데 잔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등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얘가 야 잔금 내놔라고 청구를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변권 자체가 거절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뭘 핑계대면서 같이 이행하자. 그렇지 않으면 난 거절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두 사람 다 안 했을 때 XX 두 번 나왔을 때 서로 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겠어요? 편무계약에서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죠.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양쪽이 다 의무를 부담했을 때 저쪽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동시행의 항변권의 발생 요건 보시면 반가로 1번 동일한 쌍무 계약에 기해서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하고 반가로 2번 가보셔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에 제공하지 않고서 지는 안 하면서 이행을 청구할 것. 요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둘의 채무가 있고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지는 안 하면서 이행을 청구한다? 그럼 못해라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이해되시나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집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혼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서울 살다가 부시 공부하다가 이제 다 때려치고 내려왔어요. 인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집을 사주시는데 잔금날에 잔금을 줘야 됐잖아요. 근데 그 잔금날에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부동산에서 매도인한테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이거 다 납부한 영수증을 끊어오라는 거예요. 관리비하고 다 낸 영수증을. 그래서 매도인이 그건 준비를 못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잔금에서 100만 원을 툭 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왜 띱니까? 라고 매도인이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동산이 제 학생이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그러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부동산 민법 강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대단하시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졸업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저쪽에서 부수적인 의무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만약에 다 줬다면 자기 아쉬운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하는 만큼 나도 안 하겠다. 근데 100만 원 좀 과하잖아요. 아무리 밀려도 전기세, 수도세가 100만 원씩 나오겠어요? 몇 달치 밀렸다고 해도? 근데 그렇게 과하게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죠. 저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별개의 계약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과 예외. 별개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서 서로 간에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적용되지 않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들끼리 특약을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예? 강행 규정이에요? 계약법은 죄다 임의 규정이다. 일단 그렇게 깔고 가면 반은 맞아요. 예,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거 배제 특약 가능하고요.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양도 존속은 뭐냐면 동시행 관계인은 어느 일방이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그랬죠. 자, 채권 양도 밑에다가 또 쓰세요. 채무 인수,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전부 명령,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전부 명령. 그게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사자가 변경되죠. 당사자가 변경되면 동시행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또 써야죠. 뭐라고요? 엄마 식사하세요 이거예요. 엄마 식사하세요. 엄마가 끄댕머리 지고 계속 대낮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있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네가 대신 잡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애하고도 다시 동시행의 항변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다음 내용 변경입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밑줄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밑줄 그시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밑에다 귀 기억나셔요? 끄댕머리를 다 끄댕겨가지고 더 이상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끄댕머리 잡는 게 불능이 돼버렸죠? 그럼 어딜 잡아야 돼요? 귀라도 잡아야죠. 그럼 귀 놓는 것하고도 동시행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고. 자, 원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요. 선이행 의무자라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예외 보시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여기 봐봐요. 매도인이 집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계약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갑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매도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 중이면 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이행 의무인데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인데 그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을이라도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존재하면 그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왜 거절하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메타지문 보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되지 않는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불안의 항변권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은 선지급해야 되죠. 중도금 먼저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잔대금 지급실에 역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인으로서는 등기 이전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럼 이때 등기 이전과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도금 플러스 요때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하고 플러스 잔금 요 세 개가 다 묶여서 동시행 관계가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요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발생을 했지요. 여기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지요. XX 양쪽 다 안 해야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에 지금 양쪽 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요 시점부터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했고 발생하는 순간 이행지체가 저지되죠. 그죠? 따라서 이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을 진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의 등기 이전 의무와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에 대해서는 세 개가 묶여서 동시행관계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메타지문 보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자, 그럼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 쭉 나와 있죠? 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보시죠. 채권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무의 변제와 등기 말소. 변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선이행관계입니다. 변제가 선이행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줘요. 이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주는 의무는 하자 있는 재산권을 줘야 돼요? 하자 없는 재산권을 줘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 의무와 플러스해서 저당권이 있다, 가등기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소해주는 의무가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겠죠. 하자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럼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 서는 것은 예컨대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 관계인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과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 같이 주는 게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은 매매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지만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것과의 관계이냐를 봐야 돼요. 다시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는 것하고 보증금 반환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이게 선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하고 인도 의무라면 동시행 관계인데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사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우선한다. 이해되시죠? 이걸 동시행 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죠. 임차권 등기 말소는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예?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법원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바로 말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임대인이 보증금 준대요. 전화로.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너 같이 가라. 너 등기소 너 얼른 가. 내가 더 입금해주면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얘가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준다고 안 줘요. 예? 이해되셔요? 네. 그럼 얘는 등기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등기 신청을 설령 벌써 했다면 얘한테 사기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변제 먼저 하고 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거기 나와 있지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임법상 3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이 보증금 변제의 개념이니까.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 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자, 이게 뭐냐면 갑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 경매 넘어가서 병이 돈을 주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낙찰 대금에서 얘가 배당을 받은 거고. 자,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주고 그 집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죠? 그럼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병에게 말소를 해주는 것, 말소 청구하는 것하고, 즉 병의 말소 의무와 얘는 자기가 준 돈을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을 회수하는 건 배당받은 이 을과 병의 관계잖아요. 즉 배당금의 회수의 관계는 병과 을의 관계고 등기 말소의 관계는 갑과 병의 관계니까 당사자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병의 입장에서야 돈 주고 내가 집을 산 건데 집 산 게 무효가 됐으면 돈을 돌려받은 게 맞아요. 그건 병의 입장이지만
돈 돌려받는 건 을하고 관계에서 돈 돌려받는 거고 등기 말소해 주는 것은 갑하고의 관계니까 당사자가 달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CF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시고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무효인 상태니까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거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잖아요. 쭉 보시면 되겠죠?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동시행관계의 효과입니다. 행사효. 그 다음에 당연효. 행사효하고 당연효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행사는 동시행항변권을 법원에서 주장하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주장하라는 거예요. 당연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행지체의 저지효 그랬죠. 지체책임이 면제효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효과가 당연효예요. 자, 행사효는 어떤 거라 그랬죠? 법원에서 주장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이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법원이 직권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채권자는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은 어디서 또 나오나요?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어디서 또 나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법원에서 주장이 되면 요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근데 한 군데 더 있어요. 요 판결 나오는 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말을 한 번 더 들으셨어요. 어느 파트에서. 네? 유치권 행사하면 상환이행 판결하잖아요. 유치권 행사하면. 처음 들었어요. 항상 새롭죠, 뭐. 항상 새로워요. 맞아요, 새로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효. 당연효는 이행 지체 책임 면제효 그런 뜻이고, 똑같이 표현한 건 저는 지체 책임의 저지효 그랬죠. 이행 지체 저지효, 면제효 마찬가지야.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 당연하다 그거예요. 당연효. 지체책임 면제효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효 존재효라고 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상계금지효인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자동채권은 자기 채권이에요. 자기 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쪽은 저한테 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같은 금액으로 대등액으로 퉁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상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기 채권하고 상계를 시켜버리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잃게 돼요. 채권을 상계시켜서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상계하면 안 된다. 자기 채권으로. 수령지체의 경우에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죄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봐봐요.
5월 1일 날 잔대금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둘 다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한 거죠. 서로 간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이 없어지죠. 지체 책임 면제됩니다. 이행지체 저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6월 1일 날 갑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7월 1일 날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등기소를 갖다 줬는데 의리 안 받고 있다가 그 등기소를 다시 자기가 회수해 간 거예요. 그럼 7월 1일 날 됐으면 다시 이 상태로 온 거죠. 그럼 소멸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즉 7월 1일 날 다시 계속되지 않은 경우라면 6월 1일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했다가 7월 1일 시점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순간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방이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6월 1일 날 갑이 이행 제공했죠.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 7월 1일에 그러면 다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인데요. 일단은 민법상 불능을 보면 3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체결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4월 1일 날 이행기가 돼요. 그럼 매도인이 집을 파는데 그 집이 계약 체결 이전에 불이 나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계약 체결할 때는 집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불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불능이다 그러면 원시적, 이후의 불능이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크게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인 일부 불능으로 나누게 되고, 원시적 불능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실내익 배상하죠.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의한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능인 얘기예요. 불능.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이행 뭐죠?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예요? 지금 불능이다 그러면 뭐가 불능이란 말이에요? 의무의 이행이 불능이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지금 불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능된 채무 얘잖아요. 얘. 매수인도 대금 지급하는 채무는 있지만 그 대금 지급이 불능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불능된 급부를 해야 될 의무자 갑을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이쪽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귀책 사유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 귀책 사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 불이행, 없으면 위험 부담이에요. 자, 위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얘 의무 면하고 얘 의무도 면한다. 언제 그러냐? 쌍방무책일 때. 매도인, 매수인에게 서로 책임이 없이 후발적 불능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웃의 방화로 인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쌍방 책임이 없는 경우죠. 그럼 얘 의무 면하고 얘 의무도 면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그러죠. 자, 얘가 채무자고 얘는 집 받을 채권자죠.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천재지변으로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집이 없어졌죠. 그럼 자기 의무 면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돈 주는 의무 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집은 없어지는데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손해이익. 얘는 손해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집을 안 받고 돈도 안 주죠. 얘는 손해이익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손해본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얘 의무는 면하게 되는데 이쪽의 대금지급 의무는 안 면합니다. 그러면 얘는 면하고 얘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집이 폭삭해서 무너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없어졌어요. 근데 집값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얘는 본전이에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본전이잖아요, 본전. 집이 무너지는 대신에 집값을 받았으니까. 얘는 손해봤죠. 왜냐하면 집이 없는데 집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손해봤으니까 얘는 누구예요? 채권자.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언제 면하고 안 면하느냐 그거죠. 두 가지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글자 따서 채귀나 수불일 때 채권자의 귀책 사유라는 말은 을이 고의나 과실로 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집값 줘야 됐겠죠.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다가 불가항력. 예? 전쟁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가 제때 받았다면 지 집이 불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돈은 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불능 문제, 위험부담 문제 다 엮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216페이지 보시면 불능의 분류,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러면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나오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귀 없으면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대상 청구권 그랬죠.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쌍방무책이죠? 그럼 면하고 면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법률관계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면하고 면하니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면하고 면하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서로 의무가 면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건 채무불행의 문제가 아니니까 해지하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익배상도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여기 봐봐요.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나오는 거지 후발적 불능에서는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공식입니다. 공식. 거기 핵심 판례 보시면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즉 면하고 면하니까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만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 이행한 급부가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서 부당이득 법률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같이 쓴 겁니다.
오른쪽에 대상 청구권인데 대상은 뭐예요? 대상. 가요 대상. 그 대상이에요? 대신 상환받을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매도인이 예를 들어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팔았는데 X토지를 팔았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럼 수용되면 그 땅 대신 돌려받는 게 수용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땅 대신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우리 민법에는 없지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얘가 샀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굳이 보상금을 받을 필요 있어요? 자기가 준 돈을 돌려받으면 되지 않나요? 예? 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수용되면 법률적인 멸실입니다. 불능이에요, 불능. 소유권 이전이 불능. 그럼 면하고 면하니까 얘 입장에서 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있으면 돌려받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굳이 이걸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있어요? 왜요? 네? 어떻게 해요? 갑이 계약금이나 이런 걸 딴 데다가 사용했을 수 있다. 아, 갑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딴 데다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얘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럼 강제 집행하면 되죠. 제가 묻는 질문은 얘가 굳이 이 보상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이거 땅을 안 사면 그만인데 굳이 이 땅이 지금 수용됐을 때 굳이 자기가 잔금을 다 지급하면서 이 보상금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더 많으니까 그렇지. 더 많으니까 2억을 해샀는데 2억 5천 나왔다 그럼 이거 달라 그래야지 당연히. 그쵸? 그럼 이해됐죠? 이걸 대상 청구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방가루 2번 보시면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다. 그런데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537조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보상금을 굳이 갖고자 한다. 그러면 자기 잔금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사례가 나왔죠. 그러면 법률관계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바로 대상 청구권이고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다고 해서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보상금 받는 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되죠. 소유자가.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잔금, 중도금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예. 자, 예외적으로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죠. 갑과 을이 갑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을의 과실로 또는 을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그러면 을의 과실이라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 책위죠. 또는 을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이다 그거예요. 불가항력을 갑과 을의 책임 없는 경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38조 보시면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면하고 안 면하는 겁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관계,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때 이를 을에게 상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봐봐요. 지금 이게 멸실했단 말이에요. 이게 멸실했어요. 그죠? 멸실했어요. 그럼 멸실했는데 이게 멸실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푹싹 주저앉아서 멸실된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있고 건물의 형체는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가전이나 가구들도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일러는 이제 쓸만해요. 아직 남아있어요. 얘가 지금 집값을 줘야 된다 그랬죠? 채권자 위험부담일 때는. 그럼 집값을 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보일러 같은 것도 얘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값은 받아놓고 그 보일러 같은 걸 뜯어다가 또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보일러 팔아서 받은 이득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죠. 이거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월급 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계약이라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채권자 귀책이나 책이나 수불일 때에는 면하고 안 면하니까 얘는 면하지만 얘는 안 면하고 그래서 월급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채권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부당해고되었을 때 이자는 월급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일을 현실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00만 원 벌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근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3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 근로자가 여기서 일한 걸로 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일을 했다면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거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니까 채권자에게 상환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위험부담까지 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